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식품을 강의하는 박대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1년 2회차에 출제가 되었던 식품기사 문제들을 한번 쭉 풀어볼 텐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시간이니까 1번부터 20번까지 식품위생학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곰팡이 독증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질문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단백질이 풍부한 축산물을 섭취하면 일어날 수 있다. 뭐 틀린 말 아니죠? 일어날 수 있죠. 네, 근데 뭔가 좀 애매하지 않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원인 식품에서 곰팡이 오염 증거 또는 흔적이 인정된다. 이거는 확실하죠. 왜요? 일단은 곰팡이 독소가 발견됐다는 얘기는 해당 식품이 곰팡이에 오염이 됐든가 아니면은 곰팡이에 오염된 그런 외부 물질이 혼입이 됐다든가,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어쨌든 간 곰팡이에 의한 오염 증거라든가 흔적이 인정된다. 이게 더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누가 뭐래도 맞다. 첫 번째는 딱히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보통 곰팡이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은 습유난 환경이고, 그리고 또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품에서 많이 번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이 풍부한 축산물이라고 하면은 뭐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완전히 들어맞는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애매하게 맞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3번과 4번도 같이 훑어보면 좋겠죠. 자, 한번 볼게요. 자, 모든 곰팡이 독증에는 항생물질이나 약제요법을 실시하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 약제를 쓰면은 뭐 곰팡이 독에 대해서 뭐 대항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항생물질, 이게 문제인 거죠. 자, 항생물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살아있는 세균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약제잖아요. 근데 곰팡이 독증은 뭐예요? 자, 일단은 곰팡이, 일단은 진균류예요. 거기다가 독소예요. 자, 독소는 생물인가요? 독소는 생물이 아니죠. 근데 항생물질은 살아있는 세균에만 먹히는데 독소에 먹힐까요? 거의 먹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내용이 아니다. 거기다가 모든이에요. 자, 일단은 모든, 절대로, 반드시 이런 그런 단정적인 그런 접사가 붙으면은 그 지문은 그냥 틀렸다고 간주해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3번을 그냥 믿고 걸르면 된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감염형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직접 감염된다. 근데 얘 독소잖아요. 감염형이에요? 아니죠. 얘는 독소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번도 확실히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확실하게 틀린 거 두 개 제끼고 그 다음에 애매하게 맞는 거 살짝 치우고 나면은 확실히 맞는 거는 이렇게 2번 하나밖에 남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설은 제가 써놨으니까 한번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유지의 산화방지제, 네, 일반적인 특성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일단은 산화방지제라는 건 뭔가요? 일단은 네, 말 그대로 얘는 산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산화방지의 주된 기작은 뭐예요? 바로 전자 전달을 차단한다, 이런 거죠. 자, 산화라고 하는 거는 뭔가요? 바로 전자를 뺏기는 현상이죠. 자, 전자를 뺏긴다는 얘기는 전자를 빼앗는 그런 물질이 있다는 건데, 주로 전자를 빼앗는 쪽은 주로 산소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래서 산소와의 결합을 차단하면 그런 산화방지제라고 볼 수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전자의 전달을 차단하는 그런 물질을 산화방지제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하지만요. 자, 어쨌든 간 산화방지제가 없을 때 유지는 네, 산화가 될 겁니다. 자, 산화가 되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 카보닐 화합물이 제일 먼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카보닐 화합물, 네, 알데하이드, 키톤 이런 애들이죠. 자, 이런 게 산화가 되면 무엇이 만들어지냐? 바로 두 번째로 유기산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유기산이 만들어져서 수소이온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은 중성지방에 있는 에스테르 결합이 분해가 될 확률이 증가하죠. 그러면서 유리지방산이 생성이 될 것이다. 이게 세 번째 과정이죠. 자, 일단 일반적인 특성을 물었으니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걸 골라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카보닐 화합물 생성을 억제하는 게 네, 그 주요
특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일단은 전체적인 맥락으로 하나하나 봤을 때 가장 근본이 되는 원인을 골라내면 그게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두 번째 내용도 가볍게 읽어보시고, 자, 세 번째 볼게요. 자, 감염병과 그 병원체의 연결이 틀린 것은, 자, 일단은 유행성 출혈열 세균, 그리고 돈단독 세균, 그리고 광견병 바이러스, 일본 내염 바이러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근데 여기서 혹시 여러분 유행성 출혈열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걸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 6.25 전쟁 때 그 한탄강 인근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됐는데, 그래서 이 바이러스 이름이 한탄 바이러스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행성 출혈열의 원인 병원체입니다. 자, 보다시피 바이러스이고요. 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렇게 기울임체, 이탈릭체로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두 번째로 보니까 어때요? 얘만 이렇게 특이하게 이탈릭체로 써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얘는 이명법에 의해서 얘는 종명이고요. 얘는 속명이고요. 얘가 종명이에요. 일단은 속의 이름하고 종의 이름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써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미생물이든 다른 생물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이렇게 속명과 종명으로 표기를 하고 이렇게 기울임체로 표기를 합니다. 자, 그 얘기는 돈단독은 누가 뭐래도 세균인 거죠. 하지만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임체로 따로 쓰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병원체를 딱 보고 나니까 어때요? 자, 얘가 확실히 틀린 거를 볼 수 있죠. 유행성 출혈열의 병원체는 세균이 아니라 바이러스다. 한탄 바이러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광견병은요. 참고로 얘는 그 감염병 예방법에 보면요. 얘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광견병이라고 이름 안 쓰고요. 얘는 공수병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자, 혹시 그 나중에 문제가 바뀔 수 있으니까요. 네, 공수병이라 나왔으면 얘를 그냥 광견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살짝 팁 알려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를 보도록 할게요. 자, 해썹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위의 분석은 위의 가능성 있는 요소를 찾아 분석 평가하는 작업이다. 자, 일단은 딴 거 빼고요. 일단 영단어부터 보도록 할게요. 해저드는 위해고 애널리시스는 분석이죠. 아, 위해를 분석한다. 네, 맞습니다. 자, 두 번째는 중요 관리점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 네, 일단은 관리 지점인데 뭔가 크리티컬하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자, 설명 보니까 어때요? 자, 중요 관리점을 설정한다는 거는 네, 관리가 안 될 경우 안전하지 못한 식품이 제조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공정, 아주 치명적인 그런 공정이죠. 자, 이런 공정을 결정한다, 설정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1번도 맞고 2번도 맞고. 자, 세 번째 볼게요. 자, 관리 기준이란 위해 분석 시 정확한 위해도 평가를 위한 지침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근데 크리티컬은 뭔가 중요한 뭐 결정적인 치명적인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리밋은 뭔가 제한을 건다 이런 얘기인데, 정확한 위해도 평가를 위한 지침을 말한다? 자, 여기서 뭔가 평가하기 좀 어렵습니다. 자, 네 번째를 볼게요. 자, 해썹의 7대 원칙에 따르면, 네, 7개 원칙에 따르면 중요 관리점이 관리 기준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방법이 설정되어야 된다. 자, 해썹의 그 7원칙을 보게 되면은 모니터링 방법이 설정된다. 이것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자, 맞는 거 골랐더니 애매한 거 딱 걸리죠? 몇 번이요? 3번이에요. 자, 그러면은 크리티컬 리밋이라는 건 대체 뭘까요? 자, 뭔가요? 바로 한계의 기준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중요 관리점에서 요소 관리가 허용 범위 이내로 충분히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가 기준치를 얘기하는 거지. 자, 딱 보니까 위에도 평가를 위한 지침은 아니에요. 얘는 말 그대로 기준치라든가 기준, 뭔가 객관적인 그런 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분변 검사로 충란을 검출할 수 없는 기생충을 골라봐라 했는데요. 자, 일단은 충란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생충은 성체까지 충분히 성장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사람이 최종 숙주라면요, 기생충은 충분히 사람 몸에서 커서 충란을 만들어낼 겁니다. 자, 근데 어때요? 자, 분변 검사로 충란을 검출할 수 없는 기생충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 몸에서 어떻다?
최종 성체로 자랄 수 없는 그런 기생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어떤 녀석이냐? 바로 유구각 구충이라는 녀석이에요. 자, 사람이 최종 숙주가 아니고요. 최종 숙주는 바로 개와 고양이에요. 일단은 개와 고양이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 됐냐? 일단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뭔가 최종 성체로 성장하기까지 뭔가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성장하지 못해요. 하지만 일단 먹고는 살아야겠고, 그래서 사람의 그 장기에서 서식을 하거나 아니면 면역계를 피해서 그 피부 같은데 침투해서 잠복을 한다거나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 최종 숙주가 아니면은 기생충들은 그런 행태를 보이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오래 잠복을 하다가 결국에는 수명을 다해서 죽게 되면은 그게 잔해가 우리 몸에 떠돌아다니면서 해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생충은 사람이 최종 숙주가 아닌 경우도 충분히 위험하고요. 자, 어떻게 되냐? 일단 간에서 이동을 했다가 피부라든가 피부 조직 등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최종 성체를 성숙하지 못하고 걔들은 휴면 상태로 빠져들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충란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정답 몇 번이다? 유구각 구충 1번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